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시장의 그린라이트를 포착하는 마켓 그린라이트.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네. 그대의 숨결이 향기로운 예. 가을이 왔습니다. 네, 가을이 왔습니다. 네. 완연한 가을인 것 같아요. 네, 날씨가 이제 많이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네. 박정배 부장님의 계절인가요? 모든 남자들의 네,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네, 네, 추남, 네 추나. 추녀. 네. 네, 요새 시장 어떤지. 시장이 네. 굉장히 안 좋죠, 부장님? 네, 그렇죠. 네. 오늘 저희 촬영하는 오늘, 네, 시장이 50포인트의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but 그러나, 네. 네, 저희 이 그린라이트가 나가는 다음 주에는 빨갛게, 단풍과 함께 빨갛게 예, 올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네. 네, 한번 의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저도 빨간 넥타이 봐도 낼 걸 그랬나 봐요. 네. 네, 혼자 뜨려고 준비했습니다. 네. 자, 네. 예, 이 와중에도 저희가 10월에 그린라이트를 포착할 종목들을 열심히 찾아서 예, 투자자분들을 업시켜 가을에 네. 추남 추녀로 만들어 드려야죠. 네, 맞습니다. 어떤 종목 저희 준비했나요? 사실은 뭐 제가 나왔으면 예상을 하셨겠지만은 이제 반도체 업종을 네. 사실은 아무리 봐도 네. 네. 지금 시장이 반등 줄 때 올라갈 만한 업종 종목은 이제 반도체 위주로 갈 거라 생각은 듭니다. 네. 뭐 그런 이제 근거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하나 주제로 준비를 한 거는 요새 가장 핫 이슈 채권을 얘기할 때가 되지 않았나. 네, 그렇죠. 네. 지금 시장이 매파적인 연준의 9월 20일이었죠. 네. 그 파월 의장의 그 금리 관련한 기자회견 이후로 시장이 지금과 같은 하락세, 미국 금리의 급등,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 시장도 50포인트의 하락을 가져왔던 주요 요인인 금리, 네. 그리고 채권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셔야 될까도 저희가 이제 얘기할 타이밍이 됐다. 네. 그래서 두 가지의 토픽을 알차게 준비해 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빠졌던 이 주요 이슈 중에선 여러 가지 루머들이 많았었습니다. 뭐 사실 엔비디아 관련해가지고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는 뭐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뭐 수요 문제 때문에 뭐 엔비디아에서 뭐 오더컷 뉴스도 있었고, 뭐 ASML 같은 경우도 내년 이제 그 ASML 같은 경우는 EUV 장비를 맞습니다. 납품하는데 예. 20-30% 출하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었고요. TSMC. 그렇죠. TSMC 쪽 같은 경우도 뭐 계속해서 뭐 공급 변동 형사뿐만 아니라 뭐 그쪽 부분에서도 뭐 여러 장비나 이런 반입이 좀 늦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네. 예. 그리고 또 뭐 중국 화웨이폰에서 네네. 네, 뭐 하이닉스 반도체 LPDDR이라고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발견됐다는 것 때문에 여러 이제 복합적인 이슈가 있으면서 차익 실현 비밀을 제공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빠졌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금리나 이런 뭐 매크로 환경 때문에 빠졌는데 뭐 최근에 뭐 좀 긍정적인 뉴스들 여러 가지가 나온 게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저희 추석 연휴 때 나온 뉴스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간략하게 먼저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네네네. 발표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를 가지면서 추석 네. 연휴를 시작을 했죠. 그렇죠. 마이크론 네.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막상 실적 발표했을 땐 빠졌다가 그 다음날 다시 다 올렸거든요. 그러면 저도 봤는데 핵심은 뭐 가이던스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뭐 이번 분기는 생각보다는 조금은 더 나았고 다음 분기 때도 매출 가이던스는 사실 양호했습니다. 근데 이제 비용 문제 때문에 마진율이 좀 생각보다 시장의 생각보다 좀 더 적기 때문에 사실은 실적 발표 당일날은 좀 빠졌었거든요. 빠졌는데 잘 뜯어다 보면은 감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예, 다 감산을 할 때는 예. 뭐 감산을 한다 해서 공장을 안 돌리고 라인을 안 돌린다고 해서 비용이 발생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예, 사실 거기에도 고정비가 또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마진율에게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게 생각보다는 좀 늦어지는구나 시장에서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빠졌었지만 그 다음에는 어쨌든
뭐 지금 뭐 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쨌든 업황이 바닥인 거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또 그 다음날 올랐었거든요. 삼성전자라든가 또 이번 달에도 하이닉스 실적 발표 때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랑 같이 고정 비유가 당연히 감산 영향 때문에 늘어나겠지만은 하이닉스는 이미 HBM에서 그렇죠. 예, 올해 사실은 신기를 잡았고.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적자 부분을 많이 축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아마 마이크론 대비해서는 사실은 좀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좀 빠르게 적자가 축소가 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기대감 그리고 재고도 축소될 거고 네. 그다음에 가격도 오를 거다. 네. 거기다가 새로운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네. 같은 걸로 시장에서는 먼저 주가가 많이 크게 반응을 했다가 네. 실제로 숫자로 보니 네. 아직까지 더디게 올라오고 있는 숫자. 네. 그렇죠. 그리고 기존에 아까 얘기했었던 재고의 감산이라는 부분이 이제 가격으로 반영되기까지의 텀. 네.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없다. 네. 거기다가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네, 성장주에 대한 할인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네, 것들 때문에 조정을 받았는데 네. 마이크론의 그 IR을 들어보면 기업 설명회를 들어보면 사실은 우리가 기대했었던 AI 반도체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 수요에 대한 강력함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면서 다시 반등을 줬었던 것 같아요. 아, 예,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크론도 지금은 뭐 3세대, 4세대 포함해서는 뭐 10% 미만으로 지금 점유율을 차지하겠지만은 자신감을 보였거든요. 컨퍼런스에서. 그래서 자기네들도 엔비디아한테 그렇죠. 적극적으로 이제 성능이나 이런 거 퀄 테스트 통과를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 같이 경쟁을 하겠다. 근데 어쨌든 이쪽 단의 수요는 사실 의심할 여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에서 이제 수주를 네. 받아내고 이제 양산을 할 것이다라는 네. 굉장히 강력한 네. 예,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하락했었던 부분을 다시 갭매우기를 하면서 크게 상승하고 그때 반도체 업종 위주의 주가가 다시 네. 상승세를 보였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강한 수요가 있고 성장을 보이고 있는 네, AI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을 저희가 네,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그 업종 내에서 어떤 것들을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저희가 방송 전에는 또 전공정 쪽에서 지금 스팟 낸드라든가 디램이라든가 모두 스팟 가격이 좀 오르면서 전공정 쪽으로 조금 흐름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은 지금 가격 상승은 약간의 좀 수요보다는 이제 워낙 재고를 감산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물량이 나중에 내년 되면은 이러면 수요보다 공급이 더 딸릴 수도 있다는 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구매자들이 리스토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좀 재고를 좀 쌓는 과정의 가격 상승이니까는 수요가 언제 확실하게 올라갈 거에 대한 약간 막연한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전공정 쪽보다는 확실하게 수요 단이 있는 이제 후공정 쪽을 저희가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몇몇 기사를 보면은 일단은 후공정 쪽에서 예를 들어 인텔 뭐 가우디 2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것도 엔비디아의 A800 같은 그런 이제 예, 약간 좀 싸면서 예, 대신에 좀 범용으로 쓸 수 있는 인공지능 반도체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중국 중심으로 수요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뭐 뉴스나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AMD도 사실 저희가 추석 연휴 때 한번 5% 가까이 급등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이제 하반기 때 이제 MI300 중심으로 해서 이제 조금 인공지능 지능 관련 반도체 이런 거 이제 GPU 맞아요. 관련해갖고 AMD는 정말 네. 드라마틱한 반등이 있었어요. 네, 맞아 그런 이슈도 있었죠. 네. 네. MI300? 네, MI300. 이거는 저희가 좀 알아두셔야 될 용어일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삼성전자라든가 아니면 그 밸류 체인들이 이 MI300과 관련된 그 AMD는 원래 저희에게 전통적으로 주문을 주던 곳이었고 그리고 지금 이게 기대감이 다시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라 지금 AMD는 이 하락장에서도 100불로 다시 회복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주가가. 네네네. 별로 그죠? 빠지지 않고 조금씩 네. 더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에는 그 높은 기대감을 더 충족시켜 줄 거라는 걸 만족시켜야 되고 네. AMD는 이제 그거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것보다는 이제 낮지만 똑같은 AI 이제 GPU를 만들고 있다라는 네, 거니까 AMD가 만드는 MI300이 잘 되면 삼성전자나 그렇죠. 예. 아니면 그 밸류 체인들도 예, 같이 수혜를 볼 올라갈 수 있겠죠. 있다. 네, 맞습니다. 네. 현대차증권에서 좀 간략하게 레포트 나온 요약본이 제 생각에 굉장히 잘 얘기를 한 것 같아가지고요. 이게 최근 리포트죠. 네, 최근 예. 레포트입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였나요? 엔비디아 관련해 갖고 이제 목표가 올릴 때
한마디로 B100이라는, 그러니까 H100 그 이상의 성능을 보이는, 요게 한마디로 또 게임의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목표가를 크게 올리면서 또 사실 엔비디아의 상승세를 조금 부추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성능이 좋아지는데 기판 크기도 더 커질 거고, 예, 기판 더 커질 거고, HBM 뭐 5세대 관련해서도 뭐 I/O 단자가 더 많이 늘어날 거다, 2배 더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 집중할 거는 기판이 커지고, 그다음에 테스트 할 때 이제 소켓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핵심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소켓 테스트 업체들을 네. 준비를 하게 된 거죠. 첫 번째 종목은 ISC입니다. 네. ISC 홈페이지입니다. 메모리 테스트 소켓이고요. 이거는 비메모리 쪽으로 소재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메모리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로직 반도체인 비메모리 쪽에 따로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비메모리로 이렇게 가고 있는 회사들은 소재 부품 회사 중에서 좀 찾아보실 수가 있고, 거기서 ISC, 이 실리콘 러버 소켓의 세계 점유율 1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의 매출이 이제 사업 보고서를 보시면 7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비메모리 부품 회사다로 정의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사업 보고서 내용 중에서 7번 기타 참고 사항을 보시면 우리 회사의 경쟁력은 이겁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 기술 경쟁력, 그러니까 실리콘 러버 소켓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고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을 해서 지금 실리콘 러버 소켓 분야에서는 소켓 시장 점유율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6월 반기 보고서인데요. 6월 보고서의 소켓, 비메모리 반도체형 소켓 대 메모리 반도체형 소켓의 매출 비중이 7대3. 그래서 이 회사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AI 반도체 시장이 거의 비메모리 시장이잖아요. 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년부터는 비메모리 매출이 80% 이상을 차지할 것 같고요. 유수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퀄컴, 인텔, AMD, 브로드컴, 엔비디아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 그리고 여러분들이 빅테크로 아시는 애플, MS, 메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 당사의 테스트 소켓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품질 경쟁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초 양산, 그리고 20년간 뭐 축적된 경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마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격과 납기 경쟁력이라고 해서 이거는 한국의 대부분 기업들이 갖고 있는 좀 이제 성장하는,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들은 항상 다른 데에 비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납기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가졌다. 그래서 그 ISC 같은 경우는 지금 회사가 거의 대부분 베트남 쪽으로 이전을 해서 원가 경쟁력을 갖고 있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ISC가 7월에 SKC로 네.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에서 변경이 됐어요. 네, 그렇죠. 그때 인수가격이 시총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1조 1,5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적어도 최대 주주의 그 시총 이상의 가격으로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최근에 그 아까 B100이 돌아온다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대만에서 있었던 9월 6일에서 7일 날 있었던 대만의 그 반도체 이 소재 부품 컨퍼런스였대요. 네. 세미콘 타이완이라는 컨퍼런스인데, 여기서 이제 ISC의 경쟁력을 볼 수 있는 게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크죠? 네, 크죠. 22년에 ISC 와이더2, 왜냐하면 AI 반도체 아까 계속 개발이 되면서 사이즈가 커지고 있다라고 박정배 부장이 얘기를 했는데, 그 커지고 있는 사이즈에 맞춰서 얘가 이제 가격이 당연히 커지는 사이즈만큼 상승하겠죠. 근데 이번에 ISC 와이더2를 이제 버전업 시켜가지고 개발을 했다라고 9월 6일에서 7일날 이제 대만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애널리스트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고래 싸움에 복 터진 새우. 복이 터지는군요.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그다음에 AMD의 AI 반도체 모두 다 실리콘 러버 소켓에 IS 소켓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래 싸움에 지금 물량이 많이 이제 증가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의 리포트였습니다. 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ISC가 가장 저희가 내세우는 탑픽이고요.
리노공업도 같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사실은 AI 반도체랑 뭐나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하면서 사실은 이제 실리콘으로 이용한 대면적을 이용한 테스트 소켓이 이제 조금 많이 활용이 되긴 했는데 리노공업은 이제 포고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네. 사이즈가 소켓 시장에서는 훨씬 더 큽니다. 네, 그렇죠. 반도체 소켓 시장에서는. 네, 그래서 결국에는 I/O 단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HBM이 발전할 때 늘어날 때 아마도 고기 관련해서 다 일일이 또 포고핀이나 이렇게 네네네. 리노핀이라고 하죠.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연결해서 전기적 신호가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관련해서 리노공업도 이제 수혜를 볼 수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익률이 그럼요. 상당히 높죠. 원래 비메모리 쪽의 강자는 이제 리노공업이고 TFE라든가 TSE라는 회사도 있죠. 뭐 TFE 같은 경우는 저번에 ISC가 SKC 인수될 때 아무래도 하이닉스 양을 하면 삼성 양이 좀 빠질 수 있으면은 어떤 업체가 수혜를 볼 것이냐 해갖고 이제 TFE가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었다. 네, 예. 그리고 TSE 같은 경우도 이제 테스트 소켓 한 20% 정도 매출 비중을 차지할 텐데 어제 그쪽 부분도 있고 또 웨이퍼 패키징 단의 테스트가 이제 프로브 카드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보드 이런 것들이 쓰이거는데 랜드 중심이었는데 이제 D램 쪽으로도 사실 이쪽이 더 고부가 가치거든요. 이쪽도 같이 좀 이제 늘어날 거라 보고 있고 최근에 화웨이라든가 샤오미 중국 쪽 모바일이 늘어나면서 이제 YMTC라고 이제 중국의 그런 이제 낸드 플래시 쪽에 이제 TSE가 또 납품을 하거든요. 뭐 같이 좀 연관해서 좀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켓이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낸드 쪽이 네. 예, 시장이 좀 살아나게 되면 아까 얘기한 TSE를 좀 그렇죠. 보시는 게 좋고 그렇죠. 사실 ISC나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기한 빅테크 네. 아니면 앞에 있는 AI 반도체의 절대 강자 회사들과 같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예, 늘 주목해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두 종목이라고 네, 맞습니다.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누구나 궁금해하고 지금 누군가는 울고 있고 네. 가장 시장의 관심사인 채권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왜 채권을 얘기할까요? 금리가 많이 이제 올랐으니까 단기적으로 사실은 여기서 업사이드가 더 나와봤자 얼만큼 나올 것인가 뭐 이제 그런 게 있으니 사실은 상반기 때 뭐 금리가 좀 빠질 줄 알고 세일즈를 이미 예, 증권사들의 마케팅이 많이 있었죠. 예, 그리고 그때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채권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으니 가입을 하면 수익을 볼 거야. 네, 그렇죠. 라고 가입을 좀 하셨을 것 같고. 네. 그죠? 네. 그리고 오늘 50포인트 빠진 것의 주역. 네. 미국의 금리가 드디어 미국 국채 10년물이 2007년 이후로 4.8%를 돌파하는 가장 고금리를 찍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기사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가 3대 지수가 바닥을 뚫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핵심에는 미 국채 금리가 4.8%를 돌파했다. 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4.8%는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었던 금리인데 시장에서는 더 오를 수도 있다. 상단을 열어놔야 된다. 뭐 JP 모건의 다이먼 회장은 몇 프로 얘기했죠? 예, 7% 얘기했죠. 예, 이거는 기준금리 얘기입니다. 10년짜리 국채금리 얘기한 게 아니라 기준금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고 10년짜리 국채에 대해서도 유수의 경제 구루들이 5% 이상 혹은 그 이상도 열어두어야 된다라는 보수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어떻게 채권을 올해 마케팅이 됐냐면 이게 올해 3월 10일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채권 권한은 증권업계.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네, 요 내용을 쭉 보면 우리나라 유수의 많은 이제 대형 증권사들이 채권 관련해서 이제 고객들한테 채권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고객들한테 이제 세일즈를 하고 있다. 저도 이제 지하철 타고 가다가 그 채권 관련한 광고판을 보면서 박정배 PB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꼭지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이 꼭지구나라는 그 개념을 채권은 가격이 낮은 것을 지금 저점이라고 하고 가격이 높은 것을 꼭지라고 하는데 박정배 부장이 꼭지구나는 그때의 금리가 저점이 아닐까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채권을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할까라는 고민이 저희가 좀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 한번 볼까요?
이후로 이제 3월 달에 열심히 마케팅을 했는데 8월 4일 기사거든요. 지금이 마지막 베팅. 채권 쇼핑 나선 개인 투자자 올해 22조 원의 채권을 순매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금리가 그 사이에 이제 가격이 계속 하락했으니까 채권에 대해서 금리가 높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큰 손들이 채권을 찾고 있다라는 기사였고요. 불과 이제 9월 20일 날 FOMC에서 매파적인 의견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폭락한 이후에 어떠한 기사가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미 국채금리 16년 만에 최고. 하락 베팅 채권 개미 날벼락. 이제 채권에서 중도 매도를 하셨을 시 손실이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가장 따끈한 기사, 최근 거. 천정 뚫은 미국 채금리, 채권 막차탄 개미들 발 동동.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채권에 대해서 고객분들한테 이제 그린라이트에서 이제 의견을 드려야 할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PB 생활의 경험으로 이제 안내를 해드리면 채권은 2가지 정도의 기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식 부동산하고 다르게 채권은 가능한 한 싸게 사라. 네, 그렇죠. 이제 그게 마음에 와닿으실 거예요. 주식은 싼 주식을 투자하는 게 반드시 좋은 투자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험처럼 부동산은 투자자분들이 저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싼 부동산이 더 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채권은 다릅니다. 채권은 무조건 싸게 사는 게 위너입니다. 네, 채권이 싸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반대로 가격이 싸다라는 의미는 높은 고금리에 투자를 하라라는 그런 기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회사의 그 채권 현금 흐름표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기준으로 보시는 국채 10년물을 3월 10일 정도에 막 광고를 하고 세일즈를 했을 때 채권을 여기 매수일자 나와 있습니다. 3월 2일 날 매수를 해서 지금 9월 27일은 저희가 금리가 그러니까 매도가 4% 채권 국채 금리가 4% 돌파했을 때 매도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채권 수익이 나올 것인가입니다. 올해 많은 투자자들이 겪으신 상황이 금리가 올랐을 때인데 지금 매수 금액이 이제 1억 기준으로 가져와 봤거든요. 1억 970만 원인데 채권은 그렇진 않습니다. 100만 원도 사실 수 있고요. 네, 10만 원도 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1억은 왜 그러냐면 퍼센테이지 계산이 여러분들이 조금 쉬우시라고 가져왔는데 그리고 솔직히 채권을 매매하는 단위가 1억 단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3월 2일 날 채권을 1억 970만 원을 주고 이때의 금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대략 3.3%대 바닥에 한 3.2% 요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우리? 국채? 네. 스마트원에 들어가시면 국채 수익률이 친절하게 이렇게 올해 나와 있어요. 이렇게 길게 보여주셨는데 조금 올해 걸로 확대해서 보여주시면 네, 이때 이제 증권사에서 마케팅을 시작했을 때가 이 금리가 하락하는 포인트를 보고 이제 채권에서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지만 일단 투자자들이 많이 채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때 증권사는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 많이 이제 가입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때 금리가 3.2%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9월 27일 날 이제 우리 추석 연휴 시작하기 전에 4% 요 마지막 날입니다. 요 날이 9월 27일이고요. 그날 4%대 매도를 하셨다면 현금 흐름표로 보면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 중도의 국채 10년물을 6개월 만에 매도를 하셨는데요. 예. 그 연수익률로 마이너스 9.4. 그러니까 6개월이니까 절반 한 4~5% 정도의 마이너스가 나게 됩니다. 이래서 채권도 투자 상품이라고 얘기하고 아까 채권 투자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시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게 첫 번째 채권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어서라고 생각하고 저는 첫 번째 고금리 채권은 무조건 쌀 때 사라. 그리고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채권의 투자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중도 매도를 할 것인지 채권을 만기 보유하시는 투자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아, 박 그렇죠. 부장님? 네. 보통은 네, 만기 보유 네. 아닙니까? 네. 만약에 제가 요 두 번째 현금 흐름표는 뭐냐면 그 낮은 금리 3.2%에서 고객분이 채권 10년짜리를 매수하셨다고 해도 만기까지 보유하시면 손해가 나지 않는 게 채권 상품이다. 뭐 국채는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신용등급에 이상이 없다. 이제 나라에서 지급해 준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만기 보유 시 아무리 낮은 금리에 들어가셔도 채권은 손해 보는 상품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만기 보유 상품으로 사실 가지고 가셨다면 저렇게 발을 동동 구르실 필요는 없고 좀 낮은 금리로 만기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첫 번째 싸게 사자. 그래서 저는 4%면 높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9월 27일 날 4%, 요 다음 9월 27일 날 4%에 매수하는 채권으로 한번 수익을 구해봤거든요. 그러면 액면가 1억짜리 채권을 사는데 금액은 9,500만 원이 안 듭니다. 예, 그리고 고객들은 만기 10년까지 보유하시면 이렇게 매해 6개월마다 이자를 받으시면서 예, 금리는 은행 환산으로 4.2%. 역시 쌀 때 산 게 위너죠. 그럼요. 예, 네. 그리고 만기 보유하시면 안정적인 확정 금리를 가져가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나라 국채 지표물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어떻게 이 채권을 해석해야 되는지 예. 친절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모르시는 건 아니겠죠? 네. 네. 국채 같은 경우도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이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표는 이표 표면금리 이제 배당이죠. 네. 이자가 나오는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0325 같은 경우는 이제 3.25%의 표면 이자율을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 3306 같은 경우는 33년 6월이 만기라는 만기 표시. 네, 만기 표시고 가로 안에 23-5는 23년에 다섯 번째로 발행한 국채이다. 네, 국채이다. 예,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채권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채권을 하나를 국채를 보게 되면 다른 채권도 요 로직으로 이제 이름이 써 있으니 앞에는 확정금리를 주는 이자율이구나. 그리고 뒤에는 만기고 국채가 올해 23년도에는 다섯 번째 발행이 됐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채권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10년을 보유하는 것도 좋겠죠. 하지만 채권의 묘미는 뭐니 해도 중간에 매도했을 때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팁도 있겠죠. 싸게 사면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한 4.5%의 채권을 샀다.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는 시점에 중도 매도를 했을 때는 또 수익이 보는 그런 흐름표도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아까 마이너스만 본 거 보여드렸으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매수를 했어요. 아까 4%에. 그리고 지금 매도를 1년 후에 예를 들어서 금리가 지금보다는 좀 안정됐다. 예를 들어서 뭐 경기 침체가 왔다거나 혹은 물가가 안정됐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금리가 하락했다라고 했을 때 채권을 아까 10년짜리 4.2%를 가지고 있다가 1년 만에 3.5%의 매도를 하셨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예, 아까 처음하고 반대 현상이 일어나겠죠. 네. 여기 보면 채권을 4%의 고정금리 외에 은행 환산으로 8.6%니까 이게 1년 수익률이니까 나머지 4% 이상의 매매 차익을 거두실 수 있는 것이 또 채권의 하나의 매력입니다. 그러면 쌀 때 사서 일단 금리 하락의 포인트를 저희가 잘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죠. 얘기했던 기준은. 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가장 시장의 매크로 이슈에서 지금 금리가 포인트일 때 파월의 그 FOMC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의사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점도표 하는 것도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안 합니까? 하죠. 네, 우리나라도 이창용 하는 총재가 매번 금통위가 열렸을 때 친절하게 통화 정책 방향 결정 회의 후 통방문을 올리고 그리고 그 파월처럼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어떠한 가이드로 이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금리를 결정하는 기관, 한국은행 그리고 페드에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 다 써놓고 다 커뮤니케이션을 해줍니다. 어디에 나와 있겠어요? 한국은행 홈페이지. 그렇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바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통화정책결정회의가 열릴 때마다 이렇게 결정문이 첨부 파일로 들어가 있고요. 8월 24일이 가장 최근에 통화정책결정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첨부 파일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요게 여러분들이 그 기사에서 2번, 3번의 기자의 시각으로 읽는 통방문입니다. 맨 앞 페이지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3.5%로 결정하고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하였음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통화정책의 방향이 한 페이지, 길어도 2페이지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통화정책 기자 간담회 모두 발언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경제, 뭐 매일경제 여러 가지 유수의 경제 신문사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한 한은 총재 의견. 여기서는 가장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뭐 부동산이라든지 뉴스와 관련된 그 투자자들의 시각에 대해서 한은 총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번 보실 수 있는. 그러면 우리나라 금리가 어떻게 향후 움직이겠구나. 적어도 어떤 변수가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는 금리는 낮아지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러한, 그러니까 본인의 의견을 가지실 수 있겠죠. 우리 이제 한국의 통화결정회의를 봤으니 더, 지금 세계적인 관심사인 미국의 통화정책회의 결정문은 어디에서 볼까요? 예. 여기 띄워놨습니다. 네. 모니터리 팔러시의 그다음에 미팅 칼린더 앤 인포메이션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러면 가장 september의 PDF 이게 통방문입니다. 이거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번역해야죠. 네. 뭐 이용하십니까? 네. 전 팝하고. 예, 그렇죠. 비슷합니다. 네, 아주 훌륭하게. 네.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제 경제 전망, 점도표. 예, 점도표도 한번 보도록 하죠. 프로젝션 머티리얼즈 PDF 다다다다다 17페이지 그 가장 핵심 포인트 요새 제일 많이 나온 점도표 네 여기 나오네요. 네, 지금 세계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연준의 19명의 의원들이 23년도는 기준금리가 이 정도에서 움직일 것이다. 이게 시장을 지금 하락시키고 있는 포인트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24년, 25년, 26년은 이렇게 갈 길을 희망한다. 그리고 지금 아까 보여드린 GDP 데이터나 실업률이나 이런 걸 근거로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예측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금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뭐 당연히 내려가고 있죠. 예상이. 네, 금리 예상이 내려가고 있죠. 그런데 올해 포인트를 보면 올해 이게 5.6에 거의 대부분 모여 있어요. 지금 금리보다 올해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 예, 올릴 수 있다라는 시장의 그 충격과 전망이 반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 내후년에는 어쨌든 지금 연준이 강하게 긴축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되면 금리는 이렇게 다운이 될 수 있다라고 보면 아까 박정배 부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채권은 언제 투자한다? 쌀 때 해야 된다. 두 번째, 중도 매도하려면 언제 투자해야 돼요? 금리가 빠졌을 때 해야죠. 금리가 전망이 꺾이기 시작할 때. 요 두 부분을 포인트로 생각하시고 아까 교과서처럼 추천해 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어디에 채권에도 흔들리지 않고 좀 알차게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는 좋은 투자 상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채권을 얘기를 한 게 사실은 이제 지금은 매크로가 너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전망도 같이 말씀드리려고 사실 가져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사실 매크로는 이제 아무도 모릅니다. 뭐 신도 모른다고 하는 게 사실 매크로 부분이고요. 어쨌든 지금 뭐 정책 이슈도 굉장히 많죠. 저희가 쉬는 동안에 뭐 하원 의장이 해임당하는 뭐 미국 역사상으로도 처음 있는 일이라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중국하고 미국도 아직까지도 계속 뭐 여러 가지 반도체 보안 이슈 때문에 싸우고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계속해서 아직 뭐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뭐 금리도 이렇게 급등을 하고, 환율도 지금 뭐 특히 엔화 같은 경우가 지금 달러당 150엔을 좀 돌파를 하는 모습도 보였었고요. 이제 불안정하는 상황인데, 사실 주식이라는 거는 뭐 안정적이고 모든 게 다 확인될 때는 이미 주가는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불확실성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부분이 사실은 더 높은 수익률을 저희에게 가져다 줄 거라 보고 있고요. 본인이나 자신들이 이제 투자했던 종목들의 아이디어가 변함이 없으면은 사실 그거에 대한 신뢰를 갖고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부분도 어쨌든 투자의 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트기 전 새벽에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또 뭐 밝은 날이 오려면은 또 지금이 가장 어둡다라는 걸 생각을 가져주시고 계속해서 믿음을 갖고 투자를 해주시면은 또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린라이트를 네. 켜드리면 되겠죠? 네, 계속 하는 이유죠. 네. 그럼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